미국 정부가 30년 뒤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33조 원 규모 경매에 넣었는데요. 거기에 매겨진 이자가 5%였습니다. 미국이 30년짜리 돈을 빌리면서 이만한 이자를 문 건요. 경매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19년 만에 있는 역사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 숫자가 찍히자마자 코인 시장에는 서늘한 진단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속보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허프지라는 애널리스트의 진단입니다. 이 장기 국제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값어치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나라 차용증이 5%는 이자를 주는 세상에서 이 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한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 5월달 그때 찍었던 고점 5%까지도 뚫린다. 그때는 고금리 시대가 진짜로 굳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네임이라는 애널리스트의 달력입니다. 지금 바닥이라는 말은 이르다. 요즘처럼 옆으로 기는 흐름들은 안정이 아니라 가짜 안정이고, 이런 흐름들은 오르는 쪽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별 일정표 효과시도 내놨는데요. 7월달은 반짝 반등, 그리고 8월달은 7,500만원 언저리를 찍으러 가는 본격적인 하락, 9월달은 두 번 바닥을 찍는 구간, 그리고 10월달이 진짜 저점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진짜 반등이 시작되면서 12월달에는 1억 5천만원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를 더 얹어요. 역사적으로 약세작은 80% 넘게 빠진 사례가 많았었고요. 지금은 고점 대비 절반쯤이라서 더 빠질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가오는 8월달 7,500만원 정도면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20% 넘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듣기만 해도 손끝이 서늘해지는 전망이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뉴스를 읽다가 이상한 구석을 세 군데에서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얼굴 없는 익명 분석가라서 실체 확인은 저도 어렵겠지만요. 대신에 그 주장은 전부 숫자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먹는 대신에 그 검증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세 개의 이상한 구석들을 다 따라가고 나면은 저 무서운 달력이 꽤 다르게 읽히실 거고, 여기서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30년물은 30년 뒤에 갚겠다는 차용증이고요. 금리는 거기에 붙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줄여나가면 세계에서 제일 돈 잘 갚기로 소문난 미국 정부조차도 30년짜리 돈을 빌리려면 19년 만에 가장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미국 정부 차용증의 이자가 대체 왜 제 코인 계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력과도 같은 원리가 하나 숨어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은행이 1년에 5% 이자를 준다면 오늘 95,000원 넣어도 내년에 10만원이 되죠. 그 순간 약속의 오늘 가치는 95,000원으로 근처로 깎입니다. 1년에 이 정도인데 30년 뒤 돈이라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가요? 이자도 배당도 없고 기대가 전부 먼 미래에 걸려있는 위험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력을 시장에서 가장 세게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보면 허프지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30년물 금리는 거의 내내 5% 위에서 살았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1% 근처입니다. 전쟁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과 물가가 안 잡혔고요. 미국 나라 살림은 올해만 2,900조 규모의 적자가 추산되면서 차용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난달에도 금리를 안 내렸고요. 회의록에는 올리자는 의견까지도 있었거든요. 금리가 높은 자리에 눌러앉을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상한 구석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돈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안전자산으로 간다. 이 문장이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채권 시장의 돈 흐름을 뜯어본 해외 분석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팔리고 있는 자산이 바로 그 30년짜리 차용증이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말 자체가 그 차용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 거고, 그렇다면 도망친 돈은 어디로 갔느냐? 30년짜리가 아니라 만기가 짧은 차용증, 그리고 현금에 가까운 쪽으로 갔습니다. 비유 하나만 짧게 써볼게요. 대피소에 불이 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대피소로 뛰는 게 아니라 복도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대하는 진짜 경쟁자는 5% 이자를 주는 30년 차용증이 아니라요. 4%대 이자를 주는 짧은 현금성 자산 쪽인 거고, 안전자산 매력에 밀린다는 문장은 반만 맞는 문장인 거죠.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두 번째 구석이 진짜로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19년 만에 이자가 찍힌 지난 9일 경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가 무섭게 치솟아서 아무도 안 사려는 낭장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전한 결과를 보면은 내놓은 물량의 2.44배만큼만 사겠다는 주문이 몰렸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물량이 거의 78%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금리가 폭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이자면 사겠다, 이런 손님이 줄을 서 있는, 말씀드리자면 높은 곳에 평평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고, 정말 이상한 건 그날 코인의 반응입니다. 위험자산의 구조적인 부담이라던 바로 그 숫자가 찍힌 날, 비트코인은 2%대로 상승했고요. 금은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발은 해석의 영역인데요. 해외 일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 아니라 나라 차용증이 흔들릴 때 잠깐 몸을 피하는 이런 것처럼 다루기 시작한 조짐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짜리 장면 하나로 단정하면 안 되겠죠. 다만 여기서 무서운 헤드라인이랑 실제 돈의 움직임 안에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오늘 꼭 챙겨가실 사실이겠고, 근데 역사를 펼쳐보면 이 틈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구석은 바로 역사입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자리,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딱 두어 번 정도인데 가까이는 2023년 가을에 5.1%대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금리 고점 언저리가 여러가지 위험자산의 바닥권과 겹쳤습니다. 금리 공포가 절정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섰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 전은 2007년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또 금리는 수직으로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자리는 금리가 눌러 앉아가지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요, 뭔가가 꺾이면서 내려오던 자리에 가까웠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 금리 급등의 주인공이 물가랑 중앙은행이었었다면 이번 주인공은 나라 살림 그 자체거든요. 갚을 돈을 또 빌려서 메우는 구조라서 차용증 공급이 줄지를 않고요. 지난 5월달 5.2%까지도 상승했던 날, 특별한 사건도 없이 올라가지고 시장이 미국에 돈 빌려주는 값 자체를 다시 매기는 중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리들은 이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눌러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허프지가 말한 5.2%, 단순히 겁주는 숫자가 아니라요, 옛날 패턴의 반복이냐, 이 진짜 새로운 국면이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락론자가 오히려 기준선을 하나 선물한 셈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또 다른 하락론자, 노네임의 달력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달력 마지막 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셨나요? 7월 반짝 반등, 8월 7,500만원, 9월 바닥 2번, 10월 진짜 저점. 여기까지 들으면 도망쳐야 될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2월 1억 5천만원 회복 가능하다고요. 이 본인이 그린 8월 저점에서 넉 달 만에 2배가 되는 그림들인데, 그러니까 이 달력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탈출 경고인데요,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바닥을 언제 어디쯤에서 주울지 이렇게 적어놓은 계획표에 가깝겠습니다. 하락론자 본인조차도 이 하락의 끝이 아니라 지난 3년치 상승분을 개워내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첫 번째 칸은 벌써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7월의 반짝 반등,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한때 8,800만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9,000만원대 라인까지 돌아왔죠.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소폭 플러스거든요. 참고로 얼마 전 영상에서 요즘의 조용한 정세를 큰 손들이 조용히 모아가는 시간으로 읽는 시각까지도 소개드렸었는데, 여기서 노네임은 똑같은 조용함을 우유부단한 가짜 안정으로 읽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정반대로 읽는 두 가지 시선들이 지금 시장에 나란히 서 있는 거고, 누가 맞는지는 잠시 뒤 기준선에서 갈리게 되겠죠. 전에 80%라는 단어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과거 약세장에서 80% 넘게 빠진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 깊은 낙폭은 주로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큰 약세장은 90% 넘게 빠졌고, 그 다음은 80% 중반, 그 다음도 80%대, 가장 최근 약세장은 77% 안팎이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낙폭이 조금씩 얕아져 온 게 기록이었고요. 작년 10월 고점 1억 8,800만원에서 80%를 빼면은 3,800만원 언저리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숫자를 공포용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꼬리로 서랍 한쪽에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낙폭이 얕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 최악의 좌표는 알고 계시되 오늘의 판단을 통째로 거기에 저당 잡히지는 말자는 거죠. 코인을 유명해져야지 오른다, 뉴스에 나오고 옆자리 동료가 사고 검색량 터지고, 우리 다 그렇게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리플 XRP를 설계한 사람은 13년 전에 정반대 문장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XRP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리플 XRP를 만든 사람이 자기 코인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문장을 쓴 사람이 대체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아서 브리토라는 XRP가 돌아가는 장부, 그러니까 XRP 원장을 설계한 엔지니어 3명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업계에서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인터뷰도 안 하고요, 컨퍼런스에도 나오지 않고요, 공개 발언 자체가 사실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유령처럼 움직인다는 말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공개 사진조차도 찾기가 어려운데, 오죽하면 작년 6월 당시에 이 사람이 X에 이모지 딱 한 개를 올렸는데 그게 뉴스가 됐을 정도입니다. 13년 만에 첫 번째 게시물이었거든요. 리플의 기술 책임자 슈워츠가 계정 해킹당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농담으로 확인까지 해줬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 사는 사람이 13년 전에 남긴 글 하나가 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다들 이걸 이메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비밀 이메일이 아닙니다. 2013년 11월 이 W3C라는 곳의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W3C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인터넷, 그 웹의 규칙을 정하는 국제표준 기구입니다.
거기에 결제 방식을 토론하는 공개 게시판이 있었고, 또 브리토의 글 같은 경우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누구도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는 주소에 그대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참고로 요즘 기사들에는 히든코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 그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서 브리토가 실제로 쓴 표현은 숨은 배관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 이 글을 받은 조셉 포트빈이라는 경제학자는 리플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게시판에서 XRP 설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농담까지도 하죠. 1XRP의 가치가 뭐냐? 아주 행복한 리플 투자자 한 명이냐? 투자자 기분 좋은 거랑 결제 기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뼈있는 농담이었죠. 그럼 창업자는 자기 작품을 꼬집는 비판자에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본론입니다.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데요. 사람들이 XRP에 너무 매달리는데 결제할 때 XRP를 거칠지 말지에 대해서 완전히 선택사항이다. 다른 통화로 다리를 놔도 된다라고요. XRP는 사람들이 그게 더 효율적으로 느낄 때만 쓰일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 결제가 일어나는 순간에 XRP의 가격은 스프레드보다 덜 중요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프레드가 뭐냐? 공항 환전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점, 환전소가 가져가는 마진이요. 그 마진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XRP가 쓰이고, 또 참여자들이 원해야지만 XRP가 최고의 스프레드를 갖게 될 거라고 브리토 본인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 놀라운데요.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이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투기의 필요 자체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요. 창업자가 남긴 공개 문서인데 가격이 상승한다는 약속이 단 한 줄도 없는 겁니다. XRP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좀 서운할 법한 문서죠. 이게 종이로 끝났다면 저도 옛날 이야기라고 넘겼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문장이 코드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XRP 원장 공식 기술 문서에 오토 브리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장부에 내장된 거래소가 A통화를 B통화로 바꿀 때 직접 바꾸는 경로랑 XRP를 한번 거치는 경로의 값을 자동으로 비교해가지고 XRP를 거치는 쪽이 더 저렴할 때만 XRP를 경유시키는 기능입니다. 편지에 쓴 더 효율적일 때만 쓰인다는 문장 자체가 그대로 프로그램의 조건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 돈이 XRP를 지나갔는지조차 모릅니다. 마치 잘 지은 집에서 수도꼭지 틀 때 벽 속 배관을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왜 힘이 강력한지는 간단한 산수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 통화가 100개 있다고 쳐요. 이걸 전부 다 1대1로 직접 연결하려면 시장이 4,950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조합 계산인데요. 근데 가운데에 다리 하나를 두면요, 100개면 끝납니다. 한국어랑 스와힐리어를 바로 통역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할지라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양쪽 다 있는 것과도 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좋아, 그 다리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냐? 아니요, 현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커지는데요. 그 게시판 토론에서 포트빈이 이용한 무역 연구 하나가 있는데요. 2010년 이탈리아의 수입 결제를 뜯어봤더니 43.4%가 유로도 아니고요. 또 상대국 통화도 아닌 제3의 통화로서 결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이 칠레로 팔릴 때 유로도 페소도 아닌 달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식인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다리 통화라는 자리는 XRP가 지어낸 개념이 아니었어요. 달러가 이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실제 직업이라는 거예요. 브리토의 편지는 그 자리에 도전장을 낸 거였고요. 그것도 13년 전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웹결제 표준을 만드는 재단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 전달드렸었죠.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도 같은 성격의 테이블에 이미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죠. 왜 하필 지금 20전, 13년 묵은 이 문서가 다시 돌고 있는 걸까요? 달력을 펴보면 그 정답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리플이 유럽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유럽 경제지역 30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통행증의 예비 단계인데요. 근데 바로 다음날 24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리스에 넣어둔 같은 종류의 신청서를 스스로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일 유럽의 문이 닫혔죠. 이날부터 정식적인 면허가 없는 회사는 유럽에서 영업을 멈춰야 되거든요. 실제로 바이낸스 측에서 유럽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었고, 프랑스에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외신 보도입니다. 유럽의 감독 당국의 잠정 집계까지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유럽에서 영업하던 3,000곳 가운데 마감 전에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은 불과 210곳 안팎인데다가 이 100곳 중에 7곳 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리플이 최종 인가까지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예비 단계가 정식 면허로 승격됐다는 것은 코인데스크 같은 외신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13년 전부터 공개가 돼 있었고 코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었고 근데 그 배관을 유럽에 합법적으로 깔 수 있는 면허는 올여름에 처음 생겼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은 이미 원화로서 149조 원 정도가 넘는 결제를 처리해왔고요. 전 세계에서 들고 있는 인허가만 75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브리토가 13년 침묵을 깬 날짜 기억하시나요? 작년 6월달이었습니다. 예비 승인이 나온 거는 올해 6월 23일이었고요. 이 정확히 1년 차이, 같은 날짜라는 거죠. 물론 우연이지만 이 우연인 걸 아는데도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리면은 잠깐 소름 돋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반쪽짜리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홀더한테 마냥 좋은 문서는 아니거든요. 이 브리토의 조건문은 양날의 칼입니다. 더 효율적일 때만 쓰인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더 효율적인 다른 다리가 나타나면은 XRP도 똑같이 건너뛰어진다는 무서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경을 넘는 돈의 다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후보는 XRP만 있는 게 아니죠. 달러의 값을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조차도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가지 다리를 전부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결론들은 원문의 정신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잠깐은 사실이 아니라 제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편지 그대로라면은 이 사용량이 늘어도 가격이 자동으로 따라오른다는 보장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다리를 건너는 돈이 커질수록 다리 양쪽에서 마진 경쟁을 하는 큰손들이 XRP 물량을 쥐고 있어야 되는 수요가 생길 거고요. 또 가격의 근거가 사람들의 기분에서 다리 위 통행량으로 옮겨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능성 높은 그림들은 이번 7월부터 9월달까지 유럽이 정식적인 면허 체제로 굴러가는 첫 번째 분기 동안 리플이 유럽의 은행과 기업들 상대 이 서비스를 넓힌다는 공지를 하나씩 내놓게 되면서 말씀드리자면 100원에 실제로 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최종 인가까지 이미 끝났죠. 예정이 아니라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쟁 사업자가 유럽에서 빠져있는 공백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설계도랑 코드랑 면허, 이 세 박자가 갖춰진 게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건너왔어요.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아있는 여당 쪽 상원의원 입에서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그 얘기 전달드렸었죠. 근데 딱 이틀 지난 오늘 시점에서 갑자기 외신 헤드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주에 통과가 불확실하다. 이게 48시간 만에 정반대로 꺾여버렸고요. 해외 예측 시장이 매기고 있는 올해 안 통과 확률도 4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죠. 이 확률이라는 게요. 올해 2월달에는 82% 통과 확률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반토막이 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그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거꾸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 낙관하는 쪽도 협상 당사자고 비관하는 쪽도 협상 당사자입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둘 다 사실인 건지 사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 영화를 한번 봤었거든요. 시계를 딱 14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미국의 상원, 그날 표결에 오른 거는 스테이블코인법,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바로 그 법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느냐? 찬성 48, 반대 49, 부결이었는데요. 60명이 동의해야지 넘어가는 절차 문턱에서 미끄러졌다는 거고, 근데 부결된 이유가 뭐였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안의 코인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말 사이에 그 지지를 접어버리게 된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클래리티를 맡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인데요. 또 그날 재무장관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까지도 한탄을 했어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딱 11일 뒤인 5월 19일 같은 법안이 다시 표결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엔 찬성 66, 반대 32, 민주당에서 16명이 표를 바꿔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본표결에서 찬성 68, 상원을 넘었고요. 7월 18일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부결에서 서명까지 불과 딱 71일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11일 동안 뭐가 바뀌었느냐? 돈 세탁 방지를 강화했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자 주는 스테이블코인 광고를 금지하는 식의 조항들을 문구로서 넣어주는 대신에요. 민주당 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그렇게 싸우던 대통령 윤리조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최종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 들어갔는데도 민주당 18명이 찬성했어요. 끝까지 반대했던 워런 의원은 반대한 채로 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그날 개표에서는 더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이 5월 8일 부결 당시의 원래 개표는 찬성 49, 반대 48이었습니다. 찬성이 이기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튠 원내대표가 자기 표를 찬성해서 반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48대 49 부결이 된 거예요. 자기가 밀던 법안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데요. 이 미친 짓 같은데 이 상원 규칙상 이긴 쪽에 섰던 사람만 그 안건을 다시 올리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일부러 져주고 제 대결 신청권을 챙긴 거고, 그러니까 그날 뉴스에 뜬 부결이라는 그 두 글자 안에는 이미 2차전 예고장이 들어있었던 셈이겠습니다. 이 규칙 하나를 알고 나면은 이번 주 뉴스를 읽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텐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작년 5월 당시 이탈했다가 11일 만에 돌아온 이름들이 갤러고, 길리브랜드, 알소브룩스, 워너 같은 의원들입니다. 지금 클래리티 협상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거론되는 명단들 그대로 겹치게 되는데, 같은 갈등, 같은 배우들, 같은 원내대표, 이런 대문 제목만 클래리티로 바뀐 재공연 무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법안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선출직 공직자가 코인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걸 막는 조항, 그 문구 하나를 넣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지난주 목요일 워런 의원이 백악관에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대통령의 코인 수익들 이번 주 목요일인 7월 23일까지 스스로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은 내년 5월이죠. 근데 법적으로도 안 내도 그만인 그 요구를 하필 표결이 거론되는 주간 한복판에 날짜까지 박아서 던지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문장은 뉴스가 아니라 제 짐작입니다. 공개하면 그 숫자가 헤드라인이 될 거고, 거부하면 숨긴다는 게 헤드라인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표결 직전에 기사가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건데, 참고로 트럼프 집안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에 2조 원이 넘는 코인 수익을 공시한 상태고요. 대통령 본인은 이달 초에 불법도 없고 잘못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확률 반토막의 정체도 다시 보이게 되겠죠. 82에서 40으로 떨어진 거는 시장이 절망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의 산수에 가깝습니다. 올해 아니라는 시간이 사실상 8월달 휴회 전에 몇 주로 좁혀지게 되면서 이 가을에 다시 해보자는 카드가 지워지게 된 거예요. 확률이 찍고 있는 거는 통과 못한다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짧다 쪽에 가깝다는 게 저의 읽기인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실제로 뭘 보면 될까요? 먼저 지금에 대한 판 정리부터 드리자면은, 지난주 목요일 백악관 담판 다음 날에 여당이 수정 문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도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윤리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를 한 명도 못 붙였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남은 쟁점은 딱 두 가지겠죠. 윤리 조항, 그리고 지난번 은행들 편지 영상에서 다뤘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구. 이 표결 후보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2개로 좁혀졌고요. 원내대표는 8월달 휴회 전에, 보도상으로는 늦어도 8월 10일 전에는 표결하겠다, 이런 공언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판은 한국 시간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상원 일정표인데요. 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 시간표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요일 워런 시안에 대한 백악관에 대한 반응이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헤드라인이 나올 테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놀라지 않으시겠죠. 이어지는 세 번째로는요, 이번 주는 달력이 겹칩니다. 이 화요일 밤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목요일 밤 유럽의 금리 결정, 금요일 밤 경기 지표까지도 줄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흔들려도 법안 탓인지 지표 탓인지 원인부터 구분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며칠 안에 부결속보가 뜨면요, 그때 볼 거는 낙폭이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튠이 자기 표를 바꿨는가, 그리고 휴회 전에 재표결 일정이 잡히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면은 그건 사망선고가 아니라 작년 5월의 재판, 그러니까 문구 협상 뒤에 재표결 수순으로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7월에 하원에서 절차 표결이 한번 미끄러졌을 때 코인 관련 주식들은 4에서 7%씩만 빠졌지만요, 코인 가격 자체는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이 부결이라는 단어가 시장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로 통과 속보가 뜨면 상원만 넘었을 때 하원 절차 없이 서명으로 지켜가는 구조니까요. 이번에 말씀드린 급등 뒤의 되돌림 구간 계획들을 그대로 꺼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 높게 보는 그림들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 표결이 시도되고 설령 1차에서 막히더라도 휴회 전에 재표결로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같은 쟁점으로 막혔던 법이 같은 인물들 손에서 11일 만에 뒤집힌 전례가 있었고요. 쟁점이 2개로 줄어들었고 협상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원내대표의 휴회 전 표결 공언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하나 붙여드리자면은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이 문제에서 작년보다 더 단단해졌다, 이런 분석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제 방송이 보장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 그림이 틀렸다는 걸 알려줄 경고 등도 3개 정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결 뒤에 튠이 표를 안 바꾸고 끝내는 경우, 재표결 일정 없이 그대로 휴회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협상파 의원들 입에서 가을에 다시 보자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경우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켜지게 된다. 그때는 저도 가을 연기 쪽으로 그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과 불확실이라는 오늘 헤드라인의 원형은요, 작년 5월 당시 이미 한 번 상영이 됐었고, 그 당시 부결은 71일 뒤 대통령 서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진짜 신호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상원 일정표, 그리고 만에 하나 부결이 나올 경우에 튠의 표랑 재표결 일정입니다. 이 지표 발표까지도 겹치는 한 주니까요,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이후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며칠 안에 부결 속보가 뜨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손은 매도 버튼, 매수 버튼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십니까? 이 표결 결과가 나오는 날 밤에 그 답을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람 머리에 아주 작은 칩을 넣는 기술이 크게 터졌죠. 뉴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소식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놓친 한 가지는 우리가 도지코인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 신호였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제목들을 살펴볼게요. 거의 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해냈다. 뇌에다가 칩을 심겠다더니 진짜 성공했다. 실제로 머스크의 회사 뉴럴링크는 요즘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사람 뇌에 아주 가는 전선을 순식간에 꽂아넣는 수술 로봇을 만들었고요. 올해부터 이걸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도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넘게 받았고 회사 가치는 무려 13조 원 규모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논문으로서 그리고 상으로서 진짜 증명된 두 가지 큰 성과는 뉴럴링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한 걸까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입니다. 루게릭병이라는 병으로서 목소리를 완전히 잃은 환자가 있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팀이 환자가 머릿속으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아주 작은 뇌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읽어가지고 곧바로 소리로 바꿔줬습니다. 생각이 뇌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컴퓨터가 그걸 붙잡아서 스피커로 말을 해준다는 건데 정말 놀랍죠. 근데 여기서 정확도가 무려 10번 중에 9번 반이 넘어가고요. 생각에서 소리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짧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 방법으로 2년 동안 무려 270만 개의 단어를 말을 했고요. 가족이랑 대화하고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다시 일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제일 남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 목소리가 아무 목소리가 아니라 이 환자가 아프기 전에 미리 녹음했던 자기 원래 목소리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요. 원래 있던 걸 되살린 데 성공을 한 거죠. 이 연구가 올해 큰 과학상까지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또 다른 대학 연구팀입니다. 이쪽은 사고로서 손의 감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뇌에 아주 약한 신호를 넣어서 다시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근데 이 팀이 이번에 내놓은 진짜 뉴스는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심심하고 밋밋한 문장이었어요. 환자 5명한테 뇌의 신호를 무려 1억 6,800만 번 넣었고 다 합치면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가 나는 것 같은 큰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람 뇌에 칩을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한지 지켜본 연구는 이게 세계에서 처음이자 가장 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팀을 이끈 과학자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장치가 10년을 버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진짜로 10년을 기다려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 당연해 보이는 한 문장 안에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연구팀은 무려 2012년부터 사람 뇌에 칩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는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화려한 회사 뉴럴링크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24년입니다. 이 사람한테 처음 칩을 넣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20명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로봇이 아무리 좋아도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번 뉴스의 진짜 핵심인 그 10년짜리 안전 기록은 지금 당장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2030년대 중반쯤 돼야 나오는 거니까요. 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뉴럴링크의 첫 번째 환자는 수술하고 겨우 3달 만에 뇌에 꽂은 가는 전선의 대부분이 빠져버리는 문제를 겪었어요. 다행히도 프로그램을 손봐서 넘어가긴 했었지만요.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건 말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증명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저는 도지코인이 딱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요. 뉴스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나란히 놓고 겹쳐본 제 생각이라는 걸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도지코인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화려한 장난 같은 코인으로만 취급받아 왔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글 하나 올리면 오르는 코인, 알맹이는 없다는 소리들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조용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도지코인의 진짜 알맹이들은 이 정반대로 아주 심심한 거예요. 도지 네트워크는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1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기록이 쌓이고 또 보내는 수수료로 몇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큰 사고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방금 본 그 대학 연구팀의 10년 안전 기록이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시간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멈추지 않고 버텨온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도지코인은 올해 3월달 일론 머스크의 글과는 아무 상관없는 도장을 하나 받았죠. 미국의 한 정부기관이 도지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정식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해준 거고, 이 조용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쌓아준 신뢰의 한 조각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림은요, 앞으로 한동안은 화려한 쪽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전부 다 가져갈 겁니다. 뉴럴링크 같은 눈에 띄는 이름, 그리고 코인 쪽으로 치자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여기에 확 튀는 급등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채워갈 거고, 반대로 조용히 시간을 쌓아온 진짜 기록들은 아주 천천히 눈에 잘 띄지 않게 값어치를 키워갈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몇 년 동안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짜리 기록들은 애초에 서두른다고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하게 폭등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언젠가 시장이 도지코인을 그냥 장난스러운 밈코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쓸만한 기반으로 다시 보게 된다면 강화세는 누군가의 글 한 줄이나 하루짜리 급등이 아니라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시간이 만들어준 그 멈추지 않은 기록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오늘 이 뇌침 뉴스 전체가 우리한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줬거든요. 시장의 돈은 관심을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못 산다는 거. 그리고 믿음은 살아남아야 증명된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번 뇌칩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회사가 아니라 조용한 연구실이었고, 정작 가장 값진 10년 기록은 돈으로 보스하고요, 시간만이 만들어줍니다. 이 도지코인의 저평가된 진짜 알맹이도 화려한 급등이 아니라 10년 넘게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 기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사라 팔라 이런 신호가 아니라 도지코인을 보는 눈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은,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는 믿음들, 딱 그거 하나로만 코인들을 줄 세운다면 도지코인은 과연 몇 등쯤 될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10년 넘게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네트워크들만 모아가지고 그 순위를 직접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